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우리 얼굴의 눈가 또 입가 주변으로 떨림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증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얼굴에 경련이 일어나는 것 같은 떨림과 아픈 느낌은 왜 생기는 걸까요? 신경 기능의 이상인 걸까요? 안면신경이 비정상적으로 반응하면서 나타나는 떨림과 통증을 의심할 수 있는 특징적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얼굴 한쪽이 의도하지 않게 떨리고 움직이고 또 얼굴이 당기는 느낌도 든다면 원인을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얼굴에 생길 수 있는 경련과 통증에 대해 알아봅니다. 건강 365 성시경의 넌 감동이었어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얼굴이 떨리고 심지어 아픈 통증도 있을 때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안면 경련과 안면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굴 쪽으로 증상이 생기면 혹시 뇌에 문제인가 걱정을 하는데요. 안면 경련과 통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 김용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면 경련과 통증이 생길 수 있죠? 비교적 흔한 증상일까요? 그렇죠. 안면 경련하고 통증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비교적 흔한 증상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발생 빈도나 어떤 동반되는 증상에 따라서 가벼운 피로 때문에 생길 수도 있겠지만 네. 신경계의 이상 신호로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신경계의 이상 신호라고 한다면 뇌신경의 문제를 의심하게 되는데 맞나요? 그렇죠. 이제 안면 경련과 통증이 나타나는 것은 뇌신경의 어떤 기능 이상이나 또 구조적으로 뭔가 압박했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질 수 있거든요. 네. 단순히 근육이 피곤해서 떨리거나 아프거나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뇌신경 중에서 7번째 신경인 안면신경하고 네. 또 감각을 담당하고 있는 5번째 신경인 이제 3차 신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또 안면 신경 같은 경우는 근육의 움직임을 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한쪽이 찌그러듯이 떨리는 이런 상도 생기고요. 또 3차 신경에 문제되면 감각신경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네. 극심하게 통증이 나타나게 되죠. 네. 안면신경과 3차 신경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뇌신경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안면 경련과 통증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안면 신경하고 3차 신경이 언급되는데 네. 특히 이제 얼굴 신경은 안면 신경은 운동을 담당하고요. 또 3차 신경은 감각을 담당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흔하게 생길 수 있는 이런 질환인데 뇌에서 뻗어나오는 이런 뇌신경의 기능이 어떻게 보면 혼선으로 생긴 거거든요. 네. 전기 합선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뇌신경은 이제 뇌관이라는 뿌리에서 나와서 얼굴로 퍼져나가거든요. 네. 그때 주위에 있는 이 뇌혈관이 어떻게 나이가 들거나 또 피곤하거나 과로하면 마치 빨랫줄 이렇게 빨래 많이 넣으면 축 처지는 것처럼 탄력을 잃고 처지는 그때 모양이 변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신경을 누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혈관이 신경을 지속적으로 누르게 되면 신경을 감싸고 있는 그 보호막 자체가 손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마치 정기적으로 합성이 되는 것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경련이 나타나고 네. 또 조그만 작은 게도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지요. 네. 그러면 안면신경이 비정상적으로 반응하면서 안면 경련으로 얼굴이 떨릴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안면신경이 비정상적으로 반응한다. 쉽게 말해서 신경 전달 체계가 전기적으로 뭔가 합선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사실 우리 몸의 신경은 전선하고 매우 구조가 비슷해요. 네. 그래서 이런 안면신경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안면 경련이 생기게 되는데 이 안면 경련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그 뇌관에서 나오는 안면신경 뿌리 부분에 주변에 있는 혈관이 뛸 때마다 박동이 되잖아요. 그때 가까워지니까 눌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혈관이 신경을 수만 번 이상 때리다 보면 신경 보호하던 막이 벗겨지고 그리고 옆으로 신경 가닥으로 새어나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또 뇌는 이 눈을 깜빡하려는 신호를 보내지 않는 데다가 옆으로 지나가는 다른 신호가 손상된 부위에 합선이 되어서 안면 근육으로 전달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이런 떨리는 현상들이 생기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단순히 피곤해서 떨리는 그런 근육 떨리는 거하고 조금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또 3차 신경이 문제일 때는요. 네. 얼굴 통증으로 얘기가 되는 3차 신경통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예. 이 안면 신경 자체가 경련으로 나타나면 3차 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3차 신경통이라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예. 얼굴의 감각을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이 3차 신경 자체가 네. 비정상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조그만 자극에도 아주 극심한 통증으로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보는 뭐 치통이나 근육통과는 양상이 확연히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통증을 보면 마치 뭐 벼락 치는 것 같이 아프다, 뭐 송곳으로 막 찌는 듯한 칼로 베는 것 같다, 뭐 전기 쇼크 오는 것 같다, 이렇게 아주 강렬하고 날카로운 이런 통증을 호소하게 되고요. 이런 통증은 뭐 하루 종일 지속되기보다는 네. 뭐 수초에서 수분간 짧게 발생하거든요. 하루 종일 그렇다면 살 수 없겠죠. 그러니까 특히 또 뭐 세수할 때나 음식을 씹을 때, 네. 말을 할 때, 뭐 찬바람 부를 때 이럴 때는 아프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런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조금만 스쳐도 가벼운 자극에도 이런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안면 경련이 오거나 얼굴 통증, 그 3차 신경통이 오거나 두 가지 모두 동반되는 경우도 있나요? 얼굴 한쪽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떨리는 안면 경련이나 뭐 송곳으로 찌른 듯한 3차 신경통이 함께 찾아오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증상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부분 뭐 하나 이게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죠. 네. 그러면 안면 신경과 이런 3차 신경에 이상이 오는 건 이유가 뭘까요? 뇌 혈관과도 연관이 되는 건가요? 안면 신경하고 3차 신경이 뭐 생길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네. 혈관에 의해서 신경이 압박되는 경우가 많죠. 나이가 들면 또는 과로하거나 피곤하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빨랫줄에 빨래가 말려놔서 축 처지는 것처럼 혈관이 탄력을 잃고 조금 길어지거나 구불구불하게 이렇게 변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혈관이, 그 처진 혈관이 또 안면신경이나 3차 신경의 어떤 뿌리 부분을 누르게 되면 혈관이 뛸 때마다 심장 박동에 맞춰서 계속 꿈틀거리며 박동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박동이 신경을 탁탁 칠 거예요. 그러면 망치로 두드리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자극하면 신경을 보호하는 막이 손상되면서 오작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련이 나타나기도 하고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죠. 이런 혈관 압박이 한 80-90%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드물게도 또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종양 같은 게 눌려서 이런 현상도 생길 수 있을 거고요. 또 염증 때문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혈관 기형 때문에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네. 혈관에 의해서 신경이 압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뇌 신경이 아주 복잡한가 봐요. 그렇죠. 뇌신경이 뭐 우리 몸에서 가장 정교하고 복잡한 어떤 그 통로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뇌에서 시작해서 얼굴과 목하고 가슴, 배까지 연결되고 또 뇌신경이 12쌍으로 되어 있거든요. 각각 이제 번호대로 1번부터 12번까지 있는데 간단하게 보면 뭐 감각에 관해서는 후각신경이 1번 신경이고요. 시각신경이 2번이고 청각이나 평형감각을 이기는 8번 신경이라든지 또 움직임과 관련된 운동을 이는 눈동자 움직여주는 뭐 3번, 4번, 6번, 혀 움직이는 건 12번. 뭐 혼합해서 감각 운동이 있는 게 뭐 3차 신경, 안면신경, 서리신경, 미주신경 이렇게 돼 있죠. 일단 얼굴의 경련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인 건가요? 얼굴의 경련이라는 게 단순히 근육이 조금 떨리는 것을 넘어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얼굴 근육 자체가
수축하고 이완되는 반복된 현상을 생기는 거거든요. 마치 윙크하는 거랑 똑같은 거랑 네. 생기는 것도 있죠. 그래서 초기에는 주로 뭐 눈꺼풀 아래나 위가 파르르 떨리는 증상으로 시작해서 요때가 되면 대부분 이렇게 떨리면 마그네슘 부족해, 피곤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또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필요하고 달리 또 휴식을 취해도 계속 쉬지 않고 계속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다가 조금 증상이 진행이 되면 떨림이 이제 아래로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 주위로 시작해서 볼이라든지 윗골이라든지 인중 주변까지 이렇게 떨리는 증상들이 퍼지게 되는 거고요. 심하게 되면 목 쪽에 있는 것까지 수축을 돼서 목 부위가 땡기는 이런 느낌도 알 수 있고요. 그러다가 더 심해지면 근육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함께 움직이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눈을 깜빡일 때 눈만 깜빡이는데 입꼬리가 위로 실룩하는 이런 현상도 생기게 되고요. 근데 경련이 한 번 오면 얼굴 근육이 꽉 조어지면서 눈이 저절로 감기고 또 수초 동안 눈을 뜨기 힘든 이런 강직 상태까지 동반되기도 하죠. 한쪽으로만 증상이 생기나요? 그렇죠. 이제 안면경련이나 3차 신경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한쪽 부분에만 증상이 나타나는 편측성이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혈관에 의한 압박 자체가 양쪽에서 동시에 똑같이 일어날 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한쪽으로만 증상이 생기는 편측성인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뇌졸중의 전조 증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제 갑자기 얼굴이 변화되거나 떨리거나 또 아프거나 이러면 이거 중풍이나 뇌졸중의 어떤 신호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안면 경련이나 3차 신경과 중풍은 뇌졸중은 증상이 양상의 변화가 명확한 차이가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떨린다거나 통증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뇌졸중의 어떤 전조 증상은 아닌 거죠. 또 안면 통증은 이제 날카로운 통증이 온다고 하셨는데요. 살을 애는 듯한 느낌이라는 말도 합니다. 어디가 어떻게 얼마나 아픈 건가요? 3차 신경통은 의학적에서 보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통증 중에 하나로 꼽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픈 걸 넘어서 일상이 완전히 무너질 정도로 이런 통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통증이 생기는 건 3차 신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위 자체는 얼굴에 세 갈래로 된 이 3차 신경이 얼굴을 감각하는데 그 신경이 어디를 누르냐에 따라서 통증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첫 번째 분지는 이제 눈하고 이마 주위, 그 부위가 아프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흔한 부위가 두 번째 분지거든요. 뺨 쪽이에요. 그러니까 뺨하고 코 옆하고 윗입술하고 또 치아 위쪽에 상악 치아에 있는 부위, 이 부위에 통증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위는 이제 아랫입술, 아랫잇몸, 턱 주변이니까 그러니까 2번, 3번, 두 번째, 세 번째 분지가 아프면 치통으로 오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치과에 이제 가시는 경우도 많고요. 또 아픈 부위는 앞에 말씀드렸처럼 살을 찌르는 듯한, 애는 듯한 이런 느낌을 많이 표현하시고 전기 오는 것 같다, 뭐 찔르는 것 같다, 뭐 화상 입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통증이 얼마나 아픈가는 보면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왔다가 금방 왔다가 또 금방 또 사라지거든요. 근데 그 짧은 순간의 고통이 너무 강렬해서 다음에 또 오면 어떨까 하면 두려움과 공포감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예고 없이 갑자기 온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발작적으로 나타나는 건가요? 그렇죠. 3차 신경통증의 가장 특징적인 소견 중에 하나가 바로 예고 없이 벼락처럼 내리치는 아주 이런 발작적인 통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다가 갑자기 통증이 올 때가 되면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얼굴에 내가 폭탄 터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3차 신경통의 통증이라는 건 마치 전기 스위치 켰다 끄는 것처럼 어떤 시간과 끝이 있는 거거든요. 서서히 아파오는 게 아니라 단 1초 만에 최정점에 이런 고통을 느끼는 거고요. 또 한 번 이렇게 통증이 생기면 수초에서 길어서는 한 2분 정도 지속되는 거거든요. 고통은 강렬하지만 머무는 시간이 짧은 것이 특징 중에 하나고 또
이런 통증 발작이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이렇게 반복될 수 있으니까 또 증상이 심해지면 이런 발작의 어떤 사이 간격이 점점 이렇게 짧아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죠. 예. 얼굴에 폭탄 터지는 것 같다고 표현하는 분도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세수나 양치질 또 음식을 먹거나 할 때 통증이 오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3차 신경통을 경험하는 분들은 어떤 표현을 하세요?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뭐 예상치 못한 어떤 아픔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에 번개 맞은 것 같다, 뭐 폭탄 터진 것 같다, 송곳으로 막 콕콕 쑤시는 것 같다, 마치 뭐 고압 전선에 감전된 것 같다, 면도칼로 막 얼굴을 막 쓱쓱 베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통증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걸로 인해서 일상적인 평범한 행동을 할 수 없어요. 그렇겠네요. 대개 보면 이 사소한 자극, 남들은 별것이 않은 것 같은 그런 자극에도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수하거나 또 양치질하거나 음식을 씻거나 대화할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숟가락을 입술에 닿는 게 무서워서 밥을 못 먹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양치질 엄두도 못 내요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 세수하다가 얼굴만 스치기만 해도 자지러지게 아파서 얼굴 뭐 고양이 세수만 한다 이렇게, 또는 안 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말을 하려고 입만 뻥끗하는 순간 통증이 도져서 사람 만나는 게 두렵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게 사실 언제 통증이 터질지 모르잖아요.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항상 불안감에 쌓여 있게 되고요. 그렇겠네요. 그런데 하나 또 문제가 뭐냐면 3차 신경통 환자분은 겉으로 보면 멀쩡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증이 발작적으로 올 때 멈칫하거나 얼굴을 감싸는 이런 쥐는 모습을, 또 식사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예민하다 또는 꾀병이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죠. 그러면 더 상처는 큰 거죠. 그렇겠네요. 그럼 심리적으로도 내가 안면 경련과 통증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 증상이 더 심해진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증상이 더 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심리적인 요인이 뭐 안면 경련과 어떤 통증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매우 근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뇌신경 자체는 우리 몸의 전기 신호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심리 상태가 어떤 신경의 예민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에 너무 집중하거나 신경을 쓸수록 실제로 증상이 더 자주 발생하거나 또 통증을 강하게 느낄 수가 있는 거지요. 자, 그럼 한의학에서는 안면 경련과 통증에 대해서 어떤 치료를 하나요? 한의학에서는 안면 경련하고 통증을 뭐 신경과 혈관의 어떤 물리적인 마찰에 생기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전체적인 어떤 기혈 순환과 또 신경계의 어떤 예민도를 다스리는 이런 관점, 전인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거든요. 특히 뭐 수질적인 처치가 부담스럽거나 약물 부작용이 우려되는 분들한테는 이런 비침습적인 방법들, 한방 치료들을 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로 치료는 뭐 침 치료가 가장 기본적이겠죠. 얼굴 부위에다가 침을 놓고 또 전기자극을 주기도 하고요. 또 약침 치료라고 해서 또 신경 염증을 줄이고 신경 재생을 돕는 한약재 추출물들을 그런 통증이나 경련 있는 부위에다가 주입하기도 하고, 또 한약 같은 것들을 처방하기도 하고, 또 3차 신경하고 또 안면 신경이 목뼈나 어떤 턱관절의 구조의 이상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턱이나 목이나 턱관절의 어떤 틀어짐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추나요법 같은 것들을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한의학에서는 어떤 증상이 있는 얼굴만 보지 않고 그 얼굴에 문제가 있는 전체적인 사람을 치료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방치료가 어떤 신경의 어떤 전기 신호를 직접 차단하고 즉각적인 어떤 통증과 경련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면 한방치료는 몸의 전체 컨디션을 회복시켜서 신경이 스스로 안정될 수 있는 그런 힘을 잃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침 치료가 진행이 되는 건데요. 침 치료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뭔가요?
안면 경련과 통증 치료, 침 치료는 단순히 뭐 근육을 자극하는 걸 넘어서 네. 신경계의 어떤 잘못된 작동들을 안정시키고 평정화시켜주고 자생력을 높여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고요. 네. 신경이 어떤 흥분도라든지 뭐 조절을 또 안정시켜주는 작용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경련이 되면 얼굴이 뻣뻣해지거나 뭉치거나 또 비대칭되는 형태가 생기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침 치료를 통해서 근육 긴장을 풀어주고 하는 현상들을 생기고요. 네. 아무래도 기혈순환을 촉진시킨다는 연구는 미세 혈류를 속도를 개선시킨다는 거거든요. 혈류 속도를 개선되면 아울러서 뭐 산소라든지 영양분이 원활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개선시켜서 불순물들을 또 대사물, 산물들을 빠르게 배출하기 때문에 통증도 완화시켜 주게 되는 거죠. 네. 침 치료도 아무래도 초기에 시작할수록 효과가 크겠죠? 그렇죠. 모든 치료도 마찬가지지만 네. 침 치료도 다른 치료처럼 초기 특히 뭐 신경 손상이 더 고착화되기 전에 네. 시작할수록 예후는 훨씬 더 좋고요. 네. 또 신경은 한번 손상되거나 변형이 되면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상당히 중요하죠. 네. 침 치료 외에 다른 치료법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안면 경련과 3차 신경통에 관한 치료는 한의학 치료 외에도 현대적인 의과적인 치료도 상당히 많이 시행되고 있거든요. 네. 대개 뭐 신경 자체의 어떤 흥분을 가라앉히는 약물 치료라든지 뭐 보톡스 같은 것들도 맞기도 하고요. 네. 또 그게 좀 심해지면은 수술적인 요법을 해서 미세혈관 감압술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또 통증이 심한 경우는 뭐 신경 차단술 같은 것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의과에서 할 수 있는 치료 방법도 있고 또한 전체적인 개선을 시켜주는 한의과 치료 방법도 있기 때문에 네. 두 개를 같이 병행하게 되면 치료 효과라든지 또 환자의 만족도는 더 좋겠지요. 네. 혹시 잘못된 민간 요법으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그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네. 사실 뭐 안면 경련과 3차 신경통은 뇌신경이라는 아주 세세한 부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검증되지 않은 어떤 민간 요법, 누가 뭐 했더라, 좋더라 이런 것들을 귀에 듣다가 치료 시기를 놓쳐서 신경을 손상시켜주는 경우도 더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보면 얼굴을 너무 강하게 자극하는 뭐 경락 마사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련이 일어나면 근육이 뭉쳤다고 생각을 해서 네. 손이나 뭐 도구를 사용해서 얼굴을 강하게 문지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고 오히려 더 이런 증상들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시원한 것 같지만 네. 신경 자체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증상이 더 나빠질 수 있고요. 또 이 침 치료가 한의사들에 의해서 적절하게 치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분별하게 침이나 부항 같은 거 하시는 사혈요법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경우에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 검증되지 않는 영양제라든지 약초 같은 거 찾는 분들이 있어요. 마그네슘이 떨림에 좋더라, 어떤 풀이 통증에 좋더라 이런 말만 듣고 장기 복용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물론 단순하게 피로로 떨리는 증상에 마그네슘 효과가 있지만 혈관 압박에 의해서 생기는 이런 경련에는 영양제 갖고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죠. 그리고 또 뜨겁거나 너무 차가운 찜질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또 신경에 문제를 생길 수 있으니까 또 이런 부분들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초기 치료를 위해서 안면 경련과 통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 알려주세요. 초기의 증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치료의 골든타임을 잡는 첫걸음이 되거든요. 네. 또 안면 경련하고 3차 신경통이 비슷해지지만 사실은 안면 신경이라는 것과 3차 신경이 어디 자극을 받느냐에 따라서 초기 신호가 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면 경련의 초기 증상은 뭐 근육이 떨리거나 수축되는 거죠. 눈꺼풀이나 눈 주위 떨리는 것이고 단순히 피로에 떨리는 것과 차별점은 몇 주가 지나도 회복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떨리고 떨리는 부위가 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차 신경통은 통증하고 감각이 좀 이상해지는 것, 순간적으로 찌릿한 감각이 생겨서 치통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세수할 때나 화장품 바를 때나 음식 씹을 때 아주 사소한 부분에도
특정한 부위를 건드리게 되면 악소리 날 정도로 통증이 발생되고 이런 경우는 3차 통경통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안면 경련과 안면 통증의 원인과 한방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 김용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책으로 건강을 생각해보는 시간이죠.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목부터 좀 무겁네요. 중독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 이게 진짜 큰 문제죠?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독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네.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의지를 가지고.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책인데요. 네. 요즘 정말 중독 문제가 심각하죠. 뭐 그렇죠. 이게 약물이나 알코올, 뭐 담배 이것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서점에 가보면 중독에 대한 책들이 넘쳐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디지털, 소셜미디어, 네. 게임, 또 초가공식품 우리를 중독에 빠뜨리는 물질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네. 중독이 이미 인류의 삶 가운데 깊숙이 자리를 잡았는데요. 지금 시대가 인류 역사상 아마 가장 쾌락을 얻기 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터치 몇 번이면 원하는 음식이 집 앞까지 딱 배달이 되죠. 네. 소셜미디어, 숏폼 영상 아무리 넘겨도 재미있는 게 계속 나타납니다. 그만큼 쾌락을 끊어내기 어려운 시대인데 네. 배가 불러도 아직 디저트 먹을 배 남아 있어. 이런 이야기 하죠. 아유, 그렇죠. 피곤함에 젖어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스크롤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현상이 문제라는 거죠. 덴마크 출신의 생명공학자인 니클라스 브렌보로는 현대인들이 쉽게 중독에 빠지고 네. 빠져나가기도 어려워진 원인이 초자극 때문이다라고 책을 통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초자극이라고 하는 말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극보다 더 강력한 인공적이고 인위적인 자극이 초자극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인간이 단맛과 지방에 끌리는 건 수렵, 채집하던 시절부터 쌓인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맛은 과일이 충분히 익었다라는 증표이면서 네. 먹으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된다라는 걸 의미를 했습니다. 네. 지방은 섭취량 대비 가장 큰 열량을 가진 성분으로서 기아에 자주 시달리던 인간들이 지방을 섭취하면 소중한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물질이었어요. 그런데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금 글로벌 식품 회사들이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인간의 이 두 가지 본능을 결합해서 이용하기 시작했다라고 책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중독이라는 게 약물을 떠올리지만 사실 음식부터 습관까지 우리 생활 전반에 걸친 문제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을 이용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돈의 혈안이 된 글로벌 식품 회사들이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인간에게 단맛과 지방을 동시에 제공하는 물질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네. 사실 우리가 자연 물질에서는 단맛과 지방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래요. 없죠. 근데 예? 가공식품을 통해서 이걸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게 바로 자극을 넘어선 초자극을 선사하는 초가공식품의 탄생인데요. 네. 초자극을 추구하는 건 인간만이 아니라고 그래요. 책에 보면 검은 머리 물대새의 사례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네. 자신의 둥지에 알을 낳잖아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을 본능적으로 품는 습성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네. 연구자들이 석고로 만든 가짜 알을 넣어봤습니다. 네. 그러자 이 새들이 이 가짜 알에 완전히 넋을 잃고 오. 자기가 낳은 진짜 알 네. 대신 과장된 크기로 아주 멋지게 생긴 가짜 알을 품고 있더랍니다.
그렇군요. 참 신기하죠. 그렇네요. 이렇게 초자극이라고 하는 건 네. 동물이 본능적으로 끌리는 대상을 인위적으로 과장한 버전의 자극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선택지보다 뭔가 좀 더 크고 더 밝고 네. 더 강력한 자극이 초자극이라는 겁니다. 이 책은 동물 행동학, 진화 생물학, 뇌과학을 오가면서 인간이 이렇게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네. 현실의 친밀함을 과장해서 보여주는 포르노라든가 네. 예측 불가능한 정보로 사람들을 계속 잡아두는 SNS 감옥 콘텐츠, 더욱 강해지는 마약, 약물 등 중독 사례가 다양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최대한의 쾌감을 줄 수 있는 조합을 연구했다는 게 참 새삼 무섭네요. 그러니까 갑자기가 아니라 서서히 은근하게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요. 개구리가 네. 물이 끓고 있음에도 그걸 느끼지 못한 채 네. 결국은 안타까운 상황에 몰리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네. 강한 보상을 주는 물질과 경험은 인간의 타고난 조절 메커니즘을 무력화시킨다고 그래요. 자극을 넘어서 초자극에 점점 또 익숙해지는 겁니다. 네. 둔감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더 강한 중독 물질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더 깊은 중독으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네. 책은 결핍의 시대에 맞춰서 진화한 뇌의 보상 체계가 자본주의에 해킹당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요. 사실 현대 사회에서 인류가 겪는 수많은 이러한 문제의 뿌리는 진화적 불일치에 있습니다. 네. 이 말은 뭐냐 하면 인류가 사실 지금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더 이상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뇌는 여전히 원시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뭔가 생존을 가장 최우선으로 더 많이 확보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 진화적 불일치라고 하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더 많이 더 자극적인 것을 찾다 보니까 원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그 자체에 계속 집착하는 중독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겁니다. 책은 중독 문제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인간의 욕구를 자극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이 기업들과의 싸움이 되어버렸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다양한 중독 물질이 있는데 책에서는 어떤 중독에 집중하고 있나요? 일단 거대 자본이 인간의 본능에 따라서 추구하는 쾌락을 계속 극대화하도록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 설계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지방과 설탕을 결합한 초자극 물질 네. 뭐가 있죠? 아이스크림 같은 거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이거 초가공식품 글로벌 식품 회사들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만든 결과물입니다. 그렇군요. 뿐만 아니라 평범한 이용자뿐만 아니라 인플루언서나 유명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이거 역시 인간의 본능을 자극합니다. 네. 무리나 단체에서 돋보이고 싶어하는 인간의 사회적 본능을 정교하게 노린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네. 넷플릭스,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개인화된 OTT 컨텐츠라던가 또 적나라한 신체와 상황을 계속 연출하고 있는 인터넷 포르노라든가 네. 인간에게 손쉬운 쾌감을 안기는 초자극 컨텐츠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빠르고 강력한 쾌감 뒤에는 깊은 중독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뇌가요. 네. 짧은 시간에 간단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극도의 쾌감을 경험하면 뭐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죠. 도파민이 막 분비가 됩니다. 보상 체계가 작동을 해요. 네. 그러면서 계속 인간은 그보다 더 강한 초자극을 추구하도록 길들여진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네. 강도 높은 쾌락에 반복 노출되면 뇌가 거기에도 둔감해지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초자극을 향한 욕망은 그대로예요. 네. 근데 즐거움은 줄어들거나 오히려 사라지게 됩니다.
이걸 버틸 수 없는 인간들은 그보다 더 높은 자극, 초자극보다 더 강한 초초자극을 갈망하게 되고 이게 이제 중독 회로에 빠져드는 거죠. 예. 욕망은 점점 더 강박과 집착으로 변한다. 이 중독의 문제는 자신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초초 자극을 갈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셨는데 참 뇌가 이렇게 둔감해진다는 건 계속 더 강한 자극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우리 뇌가 좀처럼 만족을 모른다라는 거죠. 책에 보면 스카이다이빙 사례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스카이다이빙을 처음 한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어떤 느낌이 들까요? 막 심장이 뛰고 아드레날린이 막 네. 분비할 겁니다. 막 흥분이 되겠죠. 황홀감을 느낄 겁니다. 네. 그런데 스카이다이빙을 반복하는 스카이다이빙 강사가 됐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걸 뭐 낙하를 밥 먹듯이 하잖아요. 그렇죠. 몸이 이미 반응했습니다. 네. 뇌가 반응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스카이다이빙을 아침에 차를 몰고 출근하는 것과 비교하는 날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둔감화라고 부르는데 네.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자극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아.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네. 미국의 심리학자인 켄트 베리지는 욕망과 쾌락의 느낌이 사실 우리의 생각과 달리 서로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욕망과 쾌락은 같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할 수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원함과 네. 좋아함이 다르다는 거죠. 아. 아이스크림을 원하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별개일 수 있습니다. 약물 남용 장애가 있는 사람은 처음 몇 번 약물을 투여할 때는 큰 쾌락을 경험합니다. 네. 하지만 뇌가 곧바로 적응을 하죠. 그렇죠. 사람이 약물을 계속 사용하면 보상은 줄어듭니다. 네. 둔감화 때문에. 그리고 결국 약물이 좋은 느낌을 전혀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욕망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네. 중독이 심해지면서 욕망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용 장애가 있는 사람은 약물에 대한 아주 절박한 욕망이 있음에도 네. 그로부터 쾌락이나 좋아함을 전혀 얻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욕망과 쾌락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원한다고 해서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참 뭔가에 중독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은 이 말을 좀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최근요 예. 초자극 중독이 결국 현재의 삶을 파괴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그러면서 초자극이 주는 보상은 가짜인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예를 들자면 초가공식품 칼로리가 높아요. 네. 하지만 포만감이나 영양소는 매우 부실합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건강에 유익한 음식을 외면하고 초가공식품을 탐닉하게 되죠. 네. 성인병의 위험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예. 인간의 성욕을 타깃으로 삼는 포르노 시청, 실제 삶에서의 성적 만족과는 무관합니다. 오히려 이걸 자주 보게 되면 정상적인 관계에 흥미를 잃어서 파트너와의 마찰을 빚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인간관계 마찬가지인데요. 네. 소셜미디어와 유튜브에서 인플루언서나 연예인들의 삶을 추적하느라 정작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소홀해집니다. 아. 이렇게 초자극에 얽힌 더 큰 문제는 네. 가짜 보상으로 인한 쾌감 때문에 실제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가짜 보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건데요. 과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즐거움이 네. 내가 선택한 건가? 아니면 알고리즘에 의해 설계된 함정인 것인가? 네.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책은 풍요로운 쾌락의 이면에 따라붙는 이 공허함, 이게 바로 중독 문제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초자극으로 인한 중독 문제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책은 우리가 왜 중독에 빠지는지 그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고 네. 초자극을 설계하는 데 활용된 인간의 지식과 기술을 역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초자극을 설계하는 데 활용된 인간의 지식과 기술을 역이용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네. 우리의 개인적인 의지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인정해야 돼요. 네. 그러면서 일상의 통제권을 찾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적인 금욕으로 본능과 싸우면서 에너지를 소진하는 대신에 다른 방향으로 몰입할 수 있는 에너지, 예. 이걸 찾아야 된다는 게 책의 조언인데요. 중독을 유발하는 이 몰입의 메커니즘을 긍정적인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아. 예를 들자면 네. 뭔가 소셜미디어 같은 거에 빠져 있다면 네. 그 빠지는 에너지와 몰입감을 흥미롭게 설계된 일종의 언어 학습 애플리케이션이나 긍정적인 무엇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되고 네. 끊임없이 도파민을 갈구하는 에너지가 있다면 글쓰기라던가 그림이라던가 운동이라던가 네. 깊은 관계를 통한 어떤 몰입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저자는 중독의 늪으로 끌어내리던 에너지를 삶의 무기로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실제로 중독 문제에서 다른 쪽으로 에너지를 전환시켜서 이 문제에서 해결을 경험한 사람들의 사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책이 제시하는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처방전인데요. 초자극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잃어버렸던 삶의 주도권과 행복을 되찾는 길 분명히 있습니다. 네. 방향 전환을 통해 가능하다라고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중독을 이기는 방법은 의지가 아니라 환경을 설계하는 데 있다는 점이 새롭게 좀 다가오네요. 책 중독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 소개해 주셨는데요. 북컬럼니스트 홍술철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레베카 루커, 안드레아 보엔의 도레미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